2025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백영태의 이름은 성실한 농사꾼보다 빚을 오래 견딘 사람으로 더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52살의 그는 증조부 때부터 이어져 온 밭과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농지는 마늘밭과 사과 과수원으로 나뉘어 있었고 한때는 가족 세대가 함께 먹고 살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상고온과 늦서리, 병충해가 번갈아 찾아왔고 농약과 비료, 인건비, 전기요금은 계속 올랐다. 사과 선별기를 새로 들이기 위해 받은 대출은 아직 절반도 갚지 못했고 농기계 일부에는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농협에서 받은 운영자금은 한도에 가까워졌으며 다음 수확기까지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백영태는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협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사과나무 일부를 뽑아내고 병에 강한 품종으로 다시 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늘밭의 토양도 유기물 함량이 낮아져 휴경과 객토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개선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 지금의 수입으로는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고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 농사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돈을 빌리려면 농사가 유지될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다. 경태는 그 모순 속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 그의 아내 나은실은 13달 전 딸 배서희를 데리고 대구로 떠났다. 서희는 당시 10살이었다. 은실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고 경태 역시 관계가 끝났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빚과 반복된 실망이 쌓여 있었다. 은실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대구에서 일을 시작했고 서희는 그곳의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처음에는 잠시 떨어져 지내며 형편을 정리하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으로 돌아올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경태는 가족이 떠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농사가 어려워진 뒤 그는 모든 문제를 다음 수확이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다. 봄에는 가을을 기대했고 가을에는 다음 해를 기다렸다. 예상보다 수확량이 적으면 날씨를 탓했고 가격이 떨어지면 유통구조를 탓했다. 그 판단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었다. 은실은 오랫동안 그 가능성을 기다렸고 결국 기다릴 수 있는 힘보다 불안이 더 커졌다. 경태에게 남은 것은 땅과 빚, 그리고 오래된 농기계뿐이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는 쉽게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다. 증조부가 일제강점기부터 지켜온 땅이라는 이야기는 집안에서 여러 번 전해졌다. 할아버지는 농지 일부를 잃지 않기 위해 평생 다른 집 일을 도왔고 아버지는 도시로 나간 형제들의 몫까지 떠안으며 농사를 계속했다. 경태는 자신이 그 땅을 처분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농협의 상환일을 미룰 수는 없었다. 과수원 동남쪽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작은 화물차 한 대와 비슷한 크기였고 땅속에 묻힌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였다. 배씨 집안에서는 누구도 그 바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경태의 아버지도 그 주변을 피해 농기계를 운용했고 할아버지 역시 그곳을 쓸 수 없는 땅으로 여겼다. 바위 때문에 과수원의 나무 배열은 한쪽에서 흐트러져 있었고 마늘밭으로 사용하던 시기에도 그 주변만 늘 비어 있었다. 어린 시절의 경태는 어른들에게 바위의 이유를 물은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비슷했다. 원래부터 있던 돌이고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며 그만한 수고를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경태도 같은 생각을 받아들였다. 바위는 제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피해서 살아야 하는 조건이 되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런 조건이 많았다. 바꿀 수 없는 날씨, 움직일 수 없는 경계, 오래된 관행, 이미 생긴 빚처럼 그것은 존재 자체로 설명이 끝나는 대상이었다. 그해 초여름, 경태는 과수원 일부를 정리해 새 묘목을 심는 계획을 세웠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수 문제를 줄이고
작업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려면 동남쪽 구역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바위가 남아있으면 새 식재 간격을 맞출 수 없었다. 이전 같으면 다시 바위를 피해 설계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신청에는 정비 면적과 생산성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했다.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그대로 둔 채 제출한 계획서는 평가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컸다. 그 무렵 경태는 금성면에 사는 석현준을 떠올렸다. 현준은 광산과 토목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뒤 은퇴한 지질 전문가였다. 의성으로 내려온 뒤에는 지역의 집안 문제나 오물 위치를 묻는 농민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해주곤 했다. 몇 해 전 현준은 과수원 배수 상태를 살펴보러 왔다가 그 바위를 유심히 검토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퇴적암과 성질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태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돌의 종류를 안다고 해서 농사 형편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남지 않자 바위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경태는 현준에게 연락해 과수원 동남쪽의 바위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준은 처음의 기억보다 더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했다. 바위는 의성 일대의 일반적인 기반암과 완전히 같은 성분이 아니었다. 자연적인 이동으로 그곳에 놓였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현준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위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토양이었다. 바위의 한쪽 아래에는 흙의 밀도와 색이 다른 부분이 남아 있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표면은 거의 섞였지만 일정한 범위만 토양층이 불규칙했다. 자연적으로 침식된 형태라기보다 과거에 누군가 땅을 파낸 뒤 다시 채운 흔적에 가까웠다. 그 시점은 최근이 아니었다. 적어도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일 가능성이 컸다. 경태는 그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곳은 자신의 가족이 4세대 동안 관리해 온 땅이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바위 밑에 무엇이 있다는 말을 남긴 적이 없었다. 집안 문서에도 그 위치를 설명하는 기록은 없었다. 다만 현준의 판단을 듣고 나자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 바위 한쪽의 흙이 유난히 단단했던 이유, 비가 많이 온 뒤에도 특정 부분만 물이 빨리 빠졌던 이유,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현준은 바위를 옮기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게는 최소 10톤 이상으로 예상되었고 지하에 묻힌 부분의 형태에 따라 작업 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바위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과거 농민이 물길을 정리하다 남긴 흔적일 수도 있었고 오래된 우물이나 저장 구덩이를 메운 자리일 수도 있었다.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인 뒤 얻는 것이 흙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 설명은 경태에게 경고가 아니라 현재 형편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이미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 다음 수확이 좋을지 알 수 없었고 농산물 가격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가족이 다시 돌아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바위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농장은 정해진 속도로 무너질 뿐이었다. 경태는 안동에서 소규모 토목업을 하는 먼 친척 장태규에게 연락했다. 태규는 굴착과 농지 정비 작업을 해왔고 무거운 자연석을 옮긴 경험도 있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집안 행사와 농촌 공사를 통해 관계가 이어져 있었다. 태규는 바위의 예상 크기와 주변 집안 상태를 들은 뒤 일반 굴착기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비기사 임관호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형 굴착기와 인양 장비를 준비하기로 했다. 비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태는 당장 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태규는 우선 작업 가능성을 조사한 뒤 실제 비용을 정하겠다고 했다. 과거 경태가 태규의 가족이 어려웠을 때 농산물과 생활비를 보탠 일이 있었고 태규는 그 일을 비드로 여기고 있었다.
경태에게는 잊힌 일이었지만 태규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무였다. 작업 날짜가 정해지자 경태는 농협대출 내역과 과수원 정비 계획을 다시 검토했다. 바위를 옮긴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아래에 오래된 공간이 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하던 면적을 확보하면 지원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고 최소한 새 묘목 배치는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시도할 이유는 있었다. 은실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또다시 희망처럼 전달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경태는 너무 많은 계획을 말했고 그 계획들은 대부분 수확량과 가격 앞에서 무너졌다. 이번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약속도 하지 않기로 했다. 서희에게도 과수원 공사를 한다는 말만 전했다. 바위를 옮기기로 한 결정은 거창한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경태는 그 아래에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조상의 비밀이나 잊힌 역사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바위는 오랫동안 배씨 집안의 사람들이 피해 다닌 대상이었다. 경태에게는 이제 그것을 피할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장태규와 임관호가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석현주는 바위 주변의 토양 상태와 인양 지점을 다시 계산했다. 과수원 정비를 위한 평범한 공사로 시작된 일은 예상보다 신중한 준비를 요구했다. 경태는 바위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과까지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실패라 해도 지금의 정지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많지 않았다. 땅을 팔거나 빚이 더 커지는 것을 기다리거나 가족이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내 세대가 건드리지 않았던 바위를 옮기기로 했다.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태규와 임관호가 장비를 끌고 의성으로 들어온 날은 예정된 일정 그대로 진행되었다. 경태는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농사와 관련된 모든 일처럼 그 작업 역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바위를 옮기는 일은 과수원 정비의 일부로 기록될 예정이었고 지원사업 신청서에도 그에 맞는 설명이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장비의 규모는 그 일을 단순한 정비로 보이게 하지 않았다. 임관호는 먼저 바위 주변을 다시 확인했다. 굴착기의 위치, 집안의 지지력, 바위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인양시 기울어질 방향까지 하나씩 계산되었다. 석현주는 옆에서 토양층을 다시 점검하며 바위가 지면에 닿아 있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뿌리처럼 퍼진 돌의 하부가 있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흙을 파내야 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은 곧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경태는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출 이유는 없었다. 태규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장비를 세우기 전에 작업 순서를 정리했다. 먼저 바위 주변의 흙을 최대한 제거해 하부 구조를 드러내고 인양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한 뒤 바위를 들어 올리는 방식이었다. 작업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바위가 움직이는 순간 집안이 무너지거나 장비가 균형을 잃으면 전체 과정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첫 삽이 들어간 뒤 바위 주변의 흙은 예상보다 단단했다. 단순히 오래 굳은 흙이 아니라 과거의 다른 성질의 토양이 섞인 흔적처럼 보였다. 임관호는 굴착 속도를 낮추고 층을 나누어 파내기 시작했다. 일정 깊이까지 내려가자 흙의 색이 달라졌다. 표면의 갈색 토양 아래에 더 어두운 층이 나타났고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 석현주는 그 지점을 가리키며 이전에 말했던 흔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낸 뒤 다시 메운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경태는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뒤였고
그중 어떤 것이 현실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업이 계속되면서 바위의 하부가 점점 드러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바위는 더 깊이 묻혀 있었고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아래쪽이 넓게 퍼진 형태였다. 임관호는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로 인양용 장비를 넣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작업 시간은 계획보다 길어졌지만 그만큼 하부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흙 사이로 단단한 구조물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돌의 일부로 보였지만 면이 지나치게 평평했고 각이 일정했다. 자연석이라기보다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형태였다. 임관호는 그 부분을 더 손대지 않고 주변 흙을 먼저 제거했다. 장비가 직접 닿으면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태규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전체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바위를 들어 올리기 전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예상과 달리 단순한 흙이 아니라면 바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충격이 전달될 수 있었다. 그는 인양 각도를 조정하고 장비를 고정하는 위치를 바꿨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바위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임관호는 장비의 힘을 조금씩 높였다. 바위와 흙 사이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을 따라 주변 토양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 순간 바위 아래에서 낮은 소리가 전달되었다. 갈라지는 소리와는 달랐고 압력이 풀리는 듯한 느낌에 가까웠다. 주변의 흙이 미세하게 이동하면서 바위가 아주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장비의 힘이 유지되자 바위는 점점 더 들어 올려졌다. 땅과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까지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분에 불과했다. 바위는 공중으로 들린 뒤 옆으로 이동되었고 준비된 위치에 내려놓였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물체가 처음으로 다른 곳에 놓인 순간이었다. 바위가 있던 자리에는 깊게 파인 공간이 드러났다. 경태는 그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흙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했다. 오래된 구덩이나 버려진 물건이 나올 가능성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땅속에는 분명한 형태를 가진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표면은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자연적인 돌이 아니었다. 일정한 크기로 다듬어진 돌들이 맞물려 있었고 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단순히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구조였다. 구조물의 중심에는 직사각형의 틀이 보였다. 주변을 조금 더 정리하자 그것이 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었고 외곽은 두꺼운 목재로 보강되어 있었다. 표면에는 철로 된 장치가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경태는 그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어떤 결과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바위를 옮긴 이유는 과수원 정비였고 그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조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바위는 그 문을 정확히 덮고 있었고 위치 역시 의도적으로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장태규는 문 주변을 더 파내어 전체 구조를 드러내자고 제안했다. 임관호는 장비를 이용해 흙을 조금씩 제거했고 석현주는 돌의 배열을 확인하며 구조가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문과 주변 구조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문틀은 단단한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썩은 흔적이 거의 없었다. 내부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문 아래쪽에는 작은 틈이 있었지만 그 틈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전체 구조는 일정 깊이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경태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문을 바로 열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추가 확인을 기다릴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이 구조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은 충분했다. 동시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아무 판단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구조를 안정화한 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상황을 바꾸고 있었다. 바위는 더 이상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고 그 아래에 있던 것은 우연히 생긴 공간이 아니었다. 경태는 바위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과수원을 방해하던 돌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던 물체로 보였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장소는 단순한 농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의 작업은 문을 드러내는 단계에서 멈추었다. 장비는 그대로 두고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덮개를 설치했다. 경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단순히 땅을 파는 일과는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위를 옮기기 전의 과수원과 그 이후의 과수원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위를 옮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었다. 문이 드러난 다음 날, 경태는 즉시 추가 인력을 부르지 않았다. 전날 작업이 단순한 토지 정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태규와 임관호는 장비를 그대로 둔 채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석현준 역시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경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경태는 군청에 연락해 발견 사실을 알렸다. 담당 공무원은 즉시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지하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이 발견된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개인 재산이 아니라 문화재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었다. 경태는 그 설명을 듣고도 반응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법적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그는 두 사람을 더 불렀다. 한 명은 안동에 있는 국립대에서 지역사를 연구하는 차문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금속류 감정과 거래를 오랫동안 해온 류선겸이었다. 문영은 오래된 문서와 토지 기록을 해석하는 데 능숙했고 선겸은 금속과 화폐의 시대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경태는 두 사람에게 발견된 구조의 형태와 현재 상태만을 간단히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그날 밤, 경태는 집안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대로 보관해온 물건 중 하나였다. 안에는 토지 등기 문서, 세금 납부 기록, 오래된 사진, 그리고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동안 경태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현재의 농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기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문은 그 판단을 바꾸고 있었다. 편지 중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한자와 옛 한글이 섞여 있었다. 날짜는 1928년으로 적혀 있었고 작성자는 백영묵이었다. 경태에게는 증조부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편지의 대부분은 당시의 수학 상황과 세금 문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중간 부분에 다른 성격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문장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특정한 사람들과 합의한 일이 있으며 그들이 맡긴 것을 정해진 곳에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장소는 함께 정한 표시 아래에 있으며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그 물건들은 필요할 때까지 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외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자세히 쓰지 않은 듯 했다. 경태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편지 전체를 읽었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웠지만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문과 연결시키자 해석이 달라졌다. 함께 정한 표시라는 표현은 바위를 떠올리게 했고 맡긴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닐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편지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와의 약속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차문영과 류선겸이 도착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구조를 확인한 뒤 문을 열기 전에 주변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영은 구조물의 형태와 사용된 재료를 중심으로 연대를 추정했고 선겸은 노출된 금속 부위를 확인하며 부식 상태와 제작 방식으로 대략적인 시기를 가늠했다. 문은 조심스럽게 개방되었다. 내부로 이어지는 계단이 드러났고 아래에는 일정한 크기의 공간이 존재했다. 문영은 즉시 내부 구조를 살펴보며 단순한 저장고 이상의 목적을 가진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벽과 바닥은 규칙적으로 다듬어진 돌로 구성되어 있었고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구조가 명확했다. 선겸은 내부에 놓인 물건들을 확인하며 그것이 오랜 기간 보관을 전제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자 하나가 열렸고 그 안에는 동전과 금속 물품이 정리된 상태로 들어 있었다. 단순히 모아둔 것이 아니라 분류와 보관을 고려한 형태였다. 또 다른 상자에서는 천으로 묶인 작은 꾸러미들이 나왔다. 그 안에는 금속 덩어리와 장신구가 섞여 있었고 시대와 출처가 서로 다른 물건들이 함께 존재했다. 문영은 한쪽에서 발견된 문서, 묶음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여러 겹으로 감싸져 있었고 내부에는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집단의 기록이었다. 이름, 날짜, 그리고 물품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각 항목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다. 문서 중 하나는 다른 것들과 형식이 달랐다.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공동보관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문영은 그 문서를 중심으로 다른 기록들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그 공간이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여러 가구가 참여한 공동 자산의 보관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총 41개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각 이름 옆에는 기여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었고 일부 항목에는 토지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록의 시작 시점은 1924년이었고 마지막 항목은 1931년으로 끝나 있었다. 작성 필체는 일정하지 않았고 중간에 필기자가 바뀐 흔적이 있었다. 이는 여러 사람이 기록에 참여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음을 의미했다. 경태는 그 숫자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41가구라는 규모는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관리해온 땅 아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기록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현실감이 부족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단순히 보관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점이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법적 문서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공동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공동으로 모은 자산은 필요시 사용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보관자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개인의 소유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태는 그 문장을 읽으며 법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가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기록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의도된 방향이 존재했다. 단순히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은 자산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류선겸은 금속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이 단순한 개인 수집품이 아니라 여러 출처에서 모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가치 평가뿐 아니라 소유권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 차문영은 문서를 정리하며 경태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달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 자산은 배 씨 가문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가구의 공동 자산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별도의 문제였지만 기록 자체가 그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경태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서를 복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그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 현재의 법과 제도만 고려하면 그 자산은 자신의 땅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문서가 보여주는 내용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로 정리될 수 없었다. 경태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공간은 개인의 문제로 끝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공간은 더 이상 비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다. 경태는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경태는 발견 사실이 외부로 퍼지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먼저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군청의 보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관련 부서의 문의가 이어졌다. 지하 구조물과 그 안의 물품은 단순한 개인 소유물로 보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격에 따라 문화재 지정, 매장물 신고, 소유권 확인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검토되었다. 경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안동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도영식을 찾아갔다. 도영식은 농지와 재산 분쟁을 주로 다루는 인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험이 있었다. 경태는 발견된 구조와 물품,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했다. 도영식은 먼저 법적인 구조를 설명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된 자산이 매장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법적으로 매장물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이고 구조물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경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서에 등장하는 41가구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 소유권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도영식은 경태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법만 기준으로 본다면 일정 절차를 거친 뒤 자산의 상당 부분은 경태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문서가 실제로 과거의 공동자산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될 경우 도덕적 문제는 별개로 남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은 소유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소유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경태는 그 말을 들으며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단순한 금전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며칠 뒤 류선경과 차문영이 1차 정리한 목록이 완성되었다. 금속 물품, 화폐, 문서, 기타 유물로 분류된 목록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다. 류선겸은 금속 물품의 순도와 상태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금과 은의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금속 가치만으로도 수십억 원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영은 화폐와 문서의 역사적 가치를 따로 정리했다. 일부 동전은 단순한 금속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 시기의 유통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다. 문서 중에는 당시 토지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일제강점기 농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전체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7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검증과 시장 가치 반영이 이루어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경태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현실은 그런 규모의 금액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달랐다. 발견 소식은 결국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다.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성에서 대규모 매장물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였고 자산 규모는 실제보다 과장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접근을 한 것은 한 개발업체였다. 그들은 경태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지하 구조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자산을 포함해 일괄 매입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제시된 금액은 80억 원이었다. 경태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잠시 계산을 했다. 현재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 수준이었다. 농사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었고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동시에 한 가지 전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넘기고 이후의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었다. 도영식은 그 제안이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발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접근해 상대방의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가치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시 금액은 높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태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아직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서에 기록된 41가구의 존재를 무시한 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두 번째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이었고 금액은 120억 원으로 올라갔다.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토지와 구조물, 그리고 모든 자산의 권리를 넘기는 대신 즉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영식은 그 조건이 시간 압박을 의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어 추가 검토를 어렵게 하는 방식이었다. 경태는 두 번째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다. 금액은 점점 올라갔고 조건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일부는 언론 노출을 막아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안은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경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시점에서 경태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 자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가능한 한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이나 공동체의 의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차문영은 문서 분석을 계속 진행하며 한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에 등장하는 일부 이름은 현재 의성군이나 인근 지역의 성씨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다. 즉, 그 41가구의 후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사실은 문제의 성격을 다시 바꾸고 있었다.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다. 만약 후손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가 새로운 질문으로 등장했다. 경태는 그날 밤 다시 편지를 꺼냈다. 배경묵이 남긴 문장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맡겨진 것은 지켜야 할 것이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경태는 자신이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선택을 미루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 단계를 정했다. 우선 전체 기록을 정리하고 등장하는 41가구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시에 법적 절차를 병행해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모든 정보를 확인한 뒤에 내리기로 했다. 그 선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방향이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택도 아니었다. 그러나 경태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발견된 공간은 단순한 매장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제는 경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구조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경태가 41가구의 후손을 찾기로 결정한 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방법의 문제였다. 기록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는 경로는 단순하지 않았다. 차문영은 주민등록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의 기록을 추적하려면 여러 층위의 자료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적부, 토지대장, 교회와 사찰의 기록, 그리고 지역 단위로 남아있는 비공식 문서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었다. 문영은 우선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41개의 이름은 동일한 형식으로 적혀 있었지만 일부는 당시 사용되던 표기 방식 때문에 현재의 이름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웠다. 성씨는 유지되었지만 이름의 의미나 한자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이주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경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라 참여자로 바꾸었다. 그는 문영이 정리한 명단을 들고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의성군과 인근 군 단위 지역에는 여전히 오래된 성씨들이 유지되고 있었고 몇몇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사실이 곧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장 먼저 확인된 가문은 구명섭의 후손이었다. 문서에는 금반지 3개와 토지 관련 문서 2건이 기어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현재 그 가문은 구인표라는 인물이 대표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경태는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직접 찾아갔다. 그는 이 만남이 전화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인표는 처음에 경태의 방문을 경계했다.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상황을 깊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경태는 준비해온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명단 속에 구명섭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기여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표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집안에서 여러 번 언급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름이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할머니는 종종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경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구조, 그 안에 있던 물품, 그리고 문서에 기록된 공동보관의 내용까지 빠짐없이 전달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다. 인표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집안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태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바로 정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문은 예상보다 더 복잡한 결과를 가져왔다. 황덕수의 후손인 황옥래를 만난 자리였다. 옥래는 80이 넘은 나이였고 평생 같은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경태가 가져온 문서를 보고 곧바로 반응했다. 옥래의 기억 속에서 황덕수는 단순히 재산을 맡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 선택을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집안에서는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경태는 그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문서에 기록된 사실만을 전달했다. 공동으로 모은 자산이 존재했고 그것이 특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 기록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옥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가족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기억은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태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했다. 모든 가문을 찾아 사실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옥내는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왜 지금 이 사실을 알리려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태는 그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 선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지금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옥내는 그 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 두 번의 방문은 경태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록 속에 있던 41개의 이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로 바뀌고 있었다. 각각의 가문은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억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문영은 조사 범위를 넓혀 나갔다. 일부 가문은 이미 의성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해 있었다. 대구, 구미, 부산으로 이동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더 먼 지역으로 이주한 흔적도 있었다. 연락 가능한 후손을 찾는 과정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첫 2달 동안 확인된 가문은 26개였다. 나머지는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동일한 이름이 여러 지역에 존재해 정확한 연결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일부 가문은 일제강점기 이후 기록이 단절된 상태였다. 호적이 소실되거나 강제 이주로 인해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도 있었다. 경태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적인 방문을 이어갔다. 그는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전화나 문서로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었다. 어떤 가문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반대로 어떤 가문은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지켜졌다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태는 그 모든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설득이 아니라 전달이라고 생각했다. 각 가문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판단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3가지 범주가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36개 가문, 후손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3개 가문, 그리고 기록이 끊겨 확인이 어려운 2개 가문이었다. 마지막 2 가문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기록에서 사라진 가능성이 높았다. 문영은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계보 추적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연결된 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경태 역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모든 이름이 동일한 조건에서 기록된 것은 아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경태는 하나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잡았다. 후손이 존재하지 않는 가문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남긴 흔적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결정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경태는 다시 편지를 떠올렸다.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맡겨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지키는 것이었다. 경태는 자신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택만은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 선택은 시간이 필요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경태에게 여유로운 자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일은 단순한 발견으로 끝날 수 없었고, 그 끝은 지금의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2개의 이름을 추적하는 과정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단순한 가계도나 호적 기록으로 이어지는 흔적이 아니라 중간이 비어있는 기록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구여진은 이 부분을 맡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사이, 특정 시기에 일부 인물들의 기록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였다. 단순한 이주나 사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구여진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당시의 행정기록과 경찰 자료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개의 이름이 별도의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조태흠과 맹규찬이라는 인물이었다. 2 사람은 단순한 농민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갈등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되었던 인물로 남아 있었다. 기록의 일부에는 이들이 특정 문서와 자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문서에 기록된 41가구의 성격을 다시 바꾸고 있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자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여진은 이 점을 경태에게 전달했다. 2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경태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기록의 공백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확인된 이름과 연결된 가문에 집중해왔지만 사라진 이름 역시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그 공백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을 수 있었다. 구여진은 2 인물의 후손을 찾기 위해 기존과 다른 경로를 사용했다. 공식적인 호적 기록이 아닌 종교단체와 지역 공동체의 비공식 기록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다. 특정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족보 일부와 지역 교회에 남아있는 기부 기록이었다. 이 자료들을 연결한 결과 2 가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혈연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그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경태는 구여진과 함께 해당 가문을 직접 찾아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설명보다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이 그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태는 준비해간 문서와 조사 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했다. 조태흠과 맹규찬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고 그 이름이 현재의 가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동시에 그들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설명했다. 이 설명은 다른 가문과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고 오랫동안 이어진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름의 일부가 일치하고 시기와 위치가 연결되면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정보가 맞아떨어졌다. 그 가문에서 가장 연장자인 인물이 마지막에 한 가지를 확인했다. 왜 지금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경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발견된 기록이 현재와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었다. 그 답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이유가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발견 이후의 과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41개의 이름 중 38개의 가문이 연결되었다. 나머지 3가문은 후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경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3가문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의 반응도 계속 이어졌다. 언론은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일부는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었다. 경태는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과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레이첼 토레스라는 이름의 기자였다. 그녀는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록과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태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여러 차례 요청이 이어지자 조건을 정해 대화를 허용했다. 경태는 인터뷰에서 발견된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다. 바위 아래에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문이 남긴 자산과 기록이 있었다는 점만을 설명했다. 금액이나 구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문서에 기록된 41개의 이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했다. 레이첼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작성했다. 기사에는 특정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공동체가 남긴 기록과 그것을 현재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되었다. 그 기사 이후 외부의 반응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금전적인 가치에 집중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 사건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역의 연구자와 시민단체가 관심을 보였고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몇몇 법률 자문가는 경태에게 다시 접근했다. 그들의 제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산의 대부분을 개인 소유로 정리하고 일정 부분만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경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경태는 그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이 자산이 개인의 선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기준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 기준은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가문이 동일한 출발점에 있다는 것이었다. 기여의 크기나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은 같은 이유로 자산을 모았고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맡겼다.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일부만을 선택하는 것은 기록 자체를 훼손하는 것과 같았다. 이 시점에서 경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순한 확인과 전달의 단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는 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다. 그 결정은 개인의 선택으로 끝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경태는 그 구조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떠올렸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한 가지 방향은 분명했다. 맡겨진 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경태는 그 문장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경태는 더 이상 확인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41가구의 후손이 대부분 확인된 시점에서 문제는 분명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가 필요했다. 그는 이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영식과 구여진,
차문영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핵심은 하나였다. 발견된 자산을 단순한 개인 재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자산의 성격을 유지한 채 새로운 구조를 만들 것인지였다. 법적으로는 전자가 더 간단했고 시간도 적게 걸렸다. 그러나 그 방식은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기록과 충돌하고 있었다. 경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했다. 자산을 개인 소유로 확정하지 않고 공동관리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었다. 이 선택은 법적으로도 새로운 절차를 요구했다. 기존의 기록은 공식적인 신탁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다시 정의해야 했다. 구여진은 공동 신탁 형태를 제안했다. 과거의 기록을 근거로 하되 현재의 법률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신탁은 자산을 특정 개인이 아닌 목적과 규칙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였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었다. 경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신탁의 이름은 백영목 공동신탁으로 정해졌다. 이름에는 의도적인 선택이 담겨 있었다. 발견된 자산의 시작점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태는 자신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 구조가 특정 개인의 소유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참여 구조를 정하는 일이었다. 모든 가문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문영과 구여진은 각 가문이 대표를 지정하거나 지역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5개의 대표 그룹이 구성되었다. 의성 지역에 남아있는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 타 지역으로 이주한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 동유럽계 이주민 후손을 포함한 혼합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기록에서 늦게 확인된 2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담당할 독립 변호사가 한 자리를 맡았다. 경태는 이 구조에서 하나의 자리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신의 위치가 다른 대표들과 동일하게 작용할 경우 결정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리와 조정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 공식 회의는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자산의 성격이었다. 금액이나 분배 방식보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했다. 일부 대표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고 일부는 공동체의 의미를 우선시했다. 논의는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 각 가문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기대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어떤 가문은 경제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떤 가문은 기록의 복원과 인정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경태는 그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강요하는 것은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결국 첫 번째 합의는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자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결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일부는 과거의 목적을 반영해 현재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금속과 화폐, 문서 중 일부는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나머지 자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유동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분배 방식은 가장 복잡한 문제였다. 문서에는 각 가문의 기여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현재의 상황과 충돌할 수 있었다. 일부 가문은 후손이 많았고 일부는 소수만 남아 있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절충안이 도출되었다. 기본적인 비율은 기록된 기여를 기준으로 하되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후손이 없는 가문에 해당하는 몫은 별도의 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교육과 농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특히 농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41가구가 처음 자산을 모았던 목적과 가장 가까운 방향이었다. 두 가문, 조태흠과 맹규찬의 후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들의 기여는 단순한 경제적 참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 가문에는 일반적인 분배 외에도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그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 자료를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회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계속 수정되었다. 경태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나중에 이 결정들이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신탁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법적 검토와 세무 절차, 소유권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 자체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각 가문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전체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태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결정이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분산되고 있었다. 각 가문이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의 결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다. 이 자산은 더 이상 숨겨진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고 동시에 특정 개인의 소유로 정리될 가능성도 사라지고 있었다. 경태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 맡겨진 것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문장은 더 이상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뒤에도 그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신탁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후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실제 시작에 가까웠다. 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준이 생겼다는 의미였지만 그 기준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경태는 그 차이를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우선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기존 부채의 정리였다. 경태 개인의 채무는 신탁과 분리되어 처리되었고 일부 자산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었다. 농협대출은 상환 일정에 맞춰 정리되었고 담보로 잡혀있던 장비도 순차적으로 해제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경태에게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였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의성이라는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경태가 다시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일부는 알고 있었고 일부는 짐작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많지 않았다. 나은실은 신탁이 정식으로 구성된 이후 의성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안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경태는 일부러 그녀를 그 과정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이 결정이 가족의 문제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정 수준 정리된 뒤 그녀는 스스로 돌아오겠다는 선택을 했다. 은실의 복권은 단순한 경제적 안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태가 내린 선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선택은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서희 역시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떠나기 전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고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태는 서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 전달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돈이 생긴 결과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신탁은 점차 계획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일부 자산은 보존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관리체계 안에 들어갔다. 문서와 기록은 디지털화되었고 원본은 일정한 기준 아래 보관되었다. 이 과정에는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그들은 이 기록이 단순한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특정 시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자산은 단계적으로 유동화되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처리되지는 않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했고 세금과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다. 이 과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분배는 신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각 가문은 자신들의 몫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일부 가문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고 일부는 기대보다 큰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 차이에 대한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기준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후손이 없는 세 가문에 해당하는 자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이 기금은 의성군과 인근 지역의 농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채무 문제로 농지를 포기할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41가구가 처음 자산을 모았던 이유와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 조태흠과 맹규찬의 이름은 공식 기록으로 복원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명단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지역 역사 자료의 일부로 정리되었다. 관련 문서와 기록은 연구기관에 전달되었고 일부는 공개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두 가문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특정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재해석되었다. 경태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드러낸 것에 가까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꾸었다. 과수원은 다시 정리되었다. 바위가 있던 자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고 새로운 묘목이 심어졌다. 경태는 그 공간을 다른 곳과 동일하게 관리했다. 특별한 표시를 남기지 않았고 그 자리를 기념하는 방식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은 따로 보존되었다. 바위는 옮겨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전의 위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고 더 이상 땅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더 분명해졌다. 서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수원과 집, 그리고 신탁이라는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 기준만 전달했다. 누군가 맡긴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경태는 종종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배경목이 남긴 문장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해석이 필요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맡겨진 것은 지켜야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현실에서 시행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그 문장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 문장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이 점차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 신탁은 조용히 운영되었고 기록은 필요한 곳에서 활용되었다. 경태의 이름도 점점 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남아있었다. 지원을 받은 농가가 다시 농사를 시작했고 기록을 통해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경태는 더 이상 그 결과를 관리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끝냈다고 판단했다. 이후의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맡겨졌다.
그것이 이 구조가 만들어진 방식과도 맞는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경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금속과 자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사람은 사라지고 기록은 남는다.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그것을 다시 읽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이어진다. 경태는 그 사실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특별한 말로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방향으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남긴 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선택,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누군가가 남긴 믿음과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울림이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공감과 메시지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